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워싱턴 꿈나무 워싱턴 특파원 3주차 김용태고요. 네, 저는 1년 된 남승모입니다. 네, 워싱턴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워싱턴의 고인돌, 워싱턴의 산 증인 폴 공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와서 기분 좋으신 거죠? 너무 좋죠. 네, 우리 폴공 선생님과 좀 편하게 미국 정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사가 이 트럼프란 말이죠. 지금 미국 대선이 1년하고도 몇 달 더 남아 있습니다만, 자, 트럼프 대선에 나옵니까? 아니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높죠. 당연히 높고 1892년 이후로 처음으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로 연임을 안 한 대통령으로 두 번째 이제 도전하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공화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상하게 개인 숭배 집단가처럼 변했잖아요. 그 트럼프 드라마에 되게 휩쓸렸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경선 보면은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디센티스 후보는 트럼프 정책은 나는 추진하겠지만 그 드라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출발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공화당 내에서는 그 드라마를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성적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지지율 보면은 지금 거의 트럼프한테는 30% 정도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50대 뭐 20이 네, 50대 20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은 좀 기사들도 별로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팀도 바꾸고 교체할 거고 전략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센티스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신지? 그분이 하원 의원이어가지고요. 제가 상원 보좌관 마치고 하원 의원을 해가지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폴은 상원 의원 보좌관만 10여 년 정도 했고 상원 의원을 세 분 모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디센티스가 역전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역전은 이제 공화당 토론에서도 뭐 진짜 그분이 똑똑하긴 똑똑한 분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세계 TV 토론에 안 나올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나가도 상관없죠. 그게 뭐 1984년 레이건 대통령 재선 때도 별로 경선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해봤자 지금 30%로 이기고 있는데 거의 동네 북처럼 나가가지고 그냥 12명이 그냥 그분만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건 뻔한데 굳이 30%로 이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선대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있죠. 물론 있죠. 그런데 몇 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 경제. 내년 여름에 미국 경제가 어느 상태인지.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3%이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연준에서는 2%를 목적으로 하니까 내년 여름에 뭐 2% 정도 되면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여름 방학 휴가를 준비하면서 기름값이 4불 이하고 뭐 비행기표, 호텔 잡을 때 크게 비싸지 않다고 느끼면은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경제가 내년 여름에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고 절반은 그냥 멀쩡하겠다. 경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팩터도 있고 제3자, 제3후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여당이 불리하거든요. 1848년 밴 뷰런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여당한테 큰 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 1912년 테디 로즈벨트 전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여당에 큰 피해가 있었고
계속 미국 역사상 사례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92년 러스펠로 후보, 부시 아버지한테 큰 피해 있었고 2000년에는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이 출마하면서 알고 그 클린턴의 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피해가 있었으니까 제3 후보가 나오면은 바이든한테는 불리하죠. 트럼프한테는 좋은 소식일 거고.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이 8개 있는데 신기하게도 2020년이죠. 지난 선거에 트럼프가 그 8개 주의 50% 이상을 못 먹었거든요. 그게 좀 신기한 좀 통계 중 하나더라고요. 지난 선거에서. 그러면서 지지 않았나. 그 스윙 스테이트인 이유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주잖아요. 네. 어느 정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반반 먹고 그 중간에 있는 무소속이 되게 중요한 건데 특별히 트럼프 정책을 싫어하는 무소속 사람들이 이제 그 표를 못 얻는 거죠. 그 경합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합주에서는 좀 사실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걸 못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8개 주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 쉽게 얘기해서 내년 여름에 경제 상황이 좋으면 바이든한테 플러스, 안 좋으면 트럼프한테 플러스 이런 얘기고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오면 바이든에게 마이너스, 트럼프에게 플러스 이런 얘기고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근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뭐 50%다. 도대체 뭐가 강점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드라마라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드라마라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비정치인한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Third Rail of Politics라는 게 있어요. 저기 철도 제3괴조가 그리고 세 개가 뭐죠? 인종. 3가지가 아니라 그게 전기줄이 제3괴조거든요. 이게 레일 두 개 사이에 있는 전기줄이 있는데 만지면은 감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는 터치 못하는 이슈들을 Third Rail of Politics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저기 인종 이슈 막말하면은 함부로 하면은 진짜 정치 인생이 끝나는데 올해 20년 전이었던 저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아놀드 슈워스네거 같은 사람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은 그 3괴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말 실수해도 사람들이 봐줘요. 그런 게 많아서 이 사람은 다른 정치인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당하지만 트럼프나 전에는 슈워스네거 같은 주지사 같은 사람들은 그 피해를 안 봅니다. 터미네이터 말하는 거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죠. 네. 네,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들은 진짜 못 건드리게 돼 있더라고요. 비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지지자들 보면 정치인의 팬덤이라고 뭐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종교 집단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네. 야릇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좀 개인 숭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토론회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그럼 여기는 한국은 선관위가 주재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어서 후보가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네. 안 나가면 아마 뭔가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네, 없습니다. 그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나가서 욕먹는 게 나가서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훨씬 낫죠. 또 좀 약간 우리랑은 좀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네요. 우리 같으면은 1등 후보가 토론회에 안 나간다 그러면은 뭐 그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거 정도는 개의치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 정치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공정의 룰, 형평성의 운동장에서 이탈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미국은 또 트럼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돌파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뭐 대선 기간에 트위터를 뭐 7,000개를 했다던가 그때 막 트위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서 막 기사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럼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제 트위터를 안 쓰니까 이제 thread. thread나 자기 회사 거 무슨 소셜인가, 트루 소셜을 쓸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그걸. 그리고 그때 얼핏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일반 민중들
직접 소통하는 무슨 덕벨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그걸 알아듣는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dog whistle. dog whistle. 네, dog whistle. 그 얘기 좀 해주세요. dog whistle이라는 거는 특별히 뭐 인종 관해서 저기 암호라는 게 있잖아요. 카메라에 잡혀도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만 지지자들은 이해하는 그런 암호 코드들이 있는데 그걸 dog whistle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어떤 표현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가 좀 어렵네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지역 갈등 같은 거를 그 지역에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을 비판하는 그런 걸로 비교해도 괜찮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걸 영어로는 dog whistle. 덕 웨슬이라는 게 휘슬. 강아지 네. 휘파람. 도그 강아지 휘슬. 그거는 강아지만 들을 수 있는 이게 휘파람이 영어 있거든요. 발음을 하시면 저는 덕인 줄 알았어요. 덕. dog. 예. 오리. 네, 도그였군요. 네. 도그 휘슬이었답니다. 개 휘파람, 개 휘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실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을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미국의 상당수 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자체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정책 따져보면 사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되게 좋아하죠. 뭐 반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은 그냥 build the wall. 벽을 세운다. 벽을 세우자.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정책 그냥 법률을 따지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벽을 세우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반중 정책도 그냥 공산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산당이 적이다. 우린 적을 공격해야 된다. 외교 차원에서는 통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을 우선 America First라는 게 잘 통하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좀 특이한 정치인이다. 미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왜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어떠한 선명한 메시지 발신을 통해서 특정 계층을 아우르는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고 미국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기소를 2번 당했고 앞으로도 몇 주 사이에 2번 더 추가로 당할 시나리오거든요.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따져보면은 지지율에 아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기보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공화당 내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정치적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소 2번 당했지만 하나는 연방 특검이 한 거고 하나는 맨해튼 검사장이 한 겁니다. 이게 큰 피해가 없다는 건 연방 검사장의 기소는 이제 뭐 잘 안 풀리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가 사면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셀프 사면. 네. 그런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죠. 뭐 헌법에서 막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 대신 뉴욕 맨해튼 검사장의 기소가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지 않거든요. 아마 뉴욕은 뉴욕 주지사, 민주당인 주지사한테 그 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소당할 건 또 연방 검사한테 저기 1월 6일 의회 난동 사태 때문에 하나 더 기소될 것 같고 조지아주에서 선거 개입 때문에 또 그거는 연방이 아니라 주 검사가 지금 기소를 할 참인데 거기도 똑같은 시나리오지만 조지아는 그래도 그나마 주지사가 공화당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면 가능하죠. 조지아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1920년 보면은 그때 유진 뎁스라는 인디아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그때만 해도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출마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출마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마해가지고 1920년 대선에서 거의 전국에서 5% 정도 표를 땄어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출마하면은 어떡해요.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 안 왔지만 지켜볼 만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속이 돼서 뭐 감옥에 있어도 출마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때도 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나요?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봐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인이 뭐 디센티스 주지사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은 그 사람 정치 인생이 끝이지만 트럼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인기가 없는 네. 트럼프가 네. 왜 그 의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눈치를 봐야 되는지 사실 살짝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이해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political animal, 동물, 정치적 동물인 거. political animal. 말을 잘못하든가 비난을 하든가 공격을 하면 이제 보복이 온다는 걸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하원 의원들은 선거를 거의 2년마다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피곤한 거죠.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참 많이 보도 안 된 거지만 미국 헌법상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원이 아니어도 돼요. 아무나 저기 뽑을 수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를 하원 의장 시키자. 전직 대통령인데 그 자리로 인해서 이제 다시 대통령 당선될 수 있게 하원 의장을 시키자. 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네. 하면서 좀 로빙을 했나 봐요. 그런데 대통령도 뭐 그게 역사상 그런 사례도 없고 차라리 자기가 꽂아놓은 사람이 말 잘 들을 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맥카티가 지금 하원 의장이 된 겁니다. 맥카티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없었으면 힘들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된 게 6표 때문인데 하원 의장이 된 게 트럼프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로 맥카티가 지금 트럼프에 의지하면은 트럼프 선대본부에서는 지금 지지 선언을 안 했다고 좀 화가 나 있어요. 맥카티한테. 근데 맥카티는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앞으로 8월 말까지 대통령의 탄핵 말소를 하겠다고 트럼프 캠프한테 전달했어요. 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 뭐 망신, 받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받아도 보복을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제 생각은 미국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2021년 뉴욕타임스 인터뷰 4월에 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었거든요.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 너무 좀 세게 안 했다. 그때 beat around the bush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 뉴욕타임스에서 뉴스 나오고 그때도 좀 트럼프 대통령 화를 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못 잊어요. 그런 상처를. 실제로 뭐 주한미군 철수가 실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쉽게. 이제는 대통령은 이제 초보가 아니잖아요. 4년 대통령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만히 오고 이제 못하는 거는 또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첫 임기에 못한 것들을 이제 추진하겠죠. 네, 그 주한미군 철수가 방위비를 올리려는 일종의 카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철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짜 발언 들으면은 독일하고 한국에서는 군인들을 빼는 거는 좀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국방수권법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아예 법으로 규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큰 의미가 없죠. 박아도 정원은 2대 실병력을 빼버리는 방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빼려고 맘만 먹으면 네. 형식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거는 국방수거법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나토 탈퇴 같은 거는 저기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미국 대통령은 커맨더 인 치프잖아요. 군 수령이잖아요. 군 수령은 뭐 군인들 뭐 재배치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미 의회에서는 막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명목상은 남겨둬도 실병력을 다 빼버리거나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의회 상황상 국방수권법을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막 나토 탈퇴 같은 것도 지금 수정하는 건 상원에서 하고 있고 하원에서는 거의 터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의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간에 만약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생각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건은 정치적인 여건. 그렇죠. 군인과 관련된 거는 미국 육군, 뭐 해군, 공군 관련된 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적인 우리나라 영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미국 산업 정책 시대는 바이든 정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IRA 법, 반도체법. 제 생각은 폐기보다는 확장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이번에는 분야별로. 왜냐하면은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로 15년에는 산업 정책을 밝혔거든요. 그것도 분야별로 진짜 우리는 2025년 안에 몇 개 분야에 우리는 진짜 세계 리더가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중국은 경제를 이끌고 가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IRA하고 반도체법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법하고 IRA는 친환경, 반도체 분야에서만 집중한 거죠. 다른 분야는 아직 뭐 AI 같은 거는 터치 안 한 거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좀 이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한테는 큰 피해가 올 거고. 왜 더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그게 확장된다고 해요? 확장된다면은 사실 중국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한국한테는 그런 건 불리하죠. 중국을 차단하고 가드레일 같은 걸 하면은 한국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한국한테는 어느 정도 미국하고 잘 같이 지내려면은 투자도 엄청 빼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오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럼요. 그렇죠. 동맹들의 뭐 이익을 뭐 체면 봐서 챙겨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친환경 정책 이런 거 다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전기차 이런 거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에미션 규제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믿고 투자해서 했는데 그 정책이 폐기되면 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어요? 있죠. 근데 IRA를 폐기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IRA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원하고 상원이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이 어느 정도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면은 그런 폐기가 힘들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먹으면 그때는 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뭐 IRA 폐기, 친환경법 그런 거를 폐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죠. 사실 나이 차이가 3-4살밖에 안 4살 되는데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세대가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베이비 붐으로 쳐줘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그 큰 세대. 그러니까 지난 30년 보면은 부시 아버지 대통령 이후로는 4명의 대통령이 다 베이비 부머였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근데 바이든은 아직 그 대공황 세대거든요. 펠로시 전 하원 의장하고 같이 30년 대공황 그 29년서부터 45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대공황 세대잖아요. Great Depression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권력이 넘어가야 되는데 전 세대로 이상하게 그냥 뒷바꿔 그런 뒷바꾸를 했거든요. 미국 정치가 신기하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죠.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그 산술적인 나이 차이보다 세대. 미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세대 차이는 좀 더 갭이 큰 모양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X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은 X 세대, 트럼프는 MZ 세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갑자기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다음 달 18일에 우리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날 저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자 회담한다고 하던데 캠프 데이비드 가봤어요? 몇 번 가봤습니다. 진짜요? 캠프 데이비드 가봤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가 왜 산속에 있는데 해군 시설이에요? 대통령 접근하는 3군 중 하나가 해군이거든요. 백악관은 거의 해군하고 해병대가 다 뭐 지키고 요리 시설도 다 해군에서 담당하고 주치의도 해군 장교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엔터테인먼트, 그 밴드도 해병 밴드도 쓰고 대통령에서 지난번 저희 국빈 방문 때 봤을 때 그게 밴드 뮤직 밴드가 해군 뮤직 밴드고요. 군악대도 그리고 백악관에서 수송할 때도 머린원 헬기도 쓰고 해병대가 다 하고 해군하고 해병대가 완전히 대통령 접근할 때는 다 그 두 저기 군에서 하죠. 아, 우리나라 같으면은 육군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군 체계가 다르니까요. 아우 오늘 긴 시간 미국 정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미국 정치 얘기까지 통합적으로 해줘서 너무 잘 들은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조만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불러서 더 재밌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